오늘은 뭐 별로 적을 것도 없어요. 책에 다 적혀 있으니까. 서사문학 할 적에 우리가 시가문학 그러면 시가문학에 속하는 문학 장르는 뭐가 있을까? 시가문학에 속하는 문학 장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시, 두 번째 향가, 그죠? 향가는 신라시대의 시예요. 고려가요, 그죠? 고려가요는 고려시대의 시예요. 어쩌자는 거야. 시조는 조선시대의 시예요. 그러니까 시가문학에는 시밖에 없어. 그런데 서사문학 그러면 뭐가 있을까? 서사문학의 대표적인 거? 첫 번째 소설이지. 두 번째 대표적인 거? 극본이 있죠. 극본. 어째 내가 대답하면 꼭 틀릴까, 그지? 극본이죠. 그래서 계속 대답해야 돼. 극본은 두 종류가 있죠. 연극의 극본인 희곡. 다음에 영화의 극본인 시나리오. 요거 시험 문제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이거. 그때 희곡과 시나리오를 구분하는 방법 쉬워요. 시나리오는 요런 게 붙어 있어, 요런 게. 이게 씬남바라고 그래. 씬남바 원. 그러니까 그 한 카트 영화는 한 카트를 찍어서 그거를 편집을 하잖아. 그때 한 카트가 한 씬이고 그때 이제 순서대로 촬영을 하잖아. 근데 영화 순서대로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촬영을 한다고 현지 로케를 한다고 그래. 그럼 중국에서 스토리는 중국에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갔다가 왔다가 두 번을 중국 가는 스토리야. 그러면 중국에서 찍을 분량은 중국 한번 갔을 때 싹 다 찍어갖고 오는 거야. 그럼 중국에서 찍을 때 싹 다 찍은 게 순서대로 1, 2, 3, 4가 돼. 그래놓고 여기서 편집할 적에 야 중국에서 찍은 거 4번 그거 뒤로 보내. 중국에서 찍은 거 뭐 20번 그거 앞으로 보내. 이렇게 편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뭐가 붙어있다? 이런 넘버 샵하고 이렇게 숫자가 붙어있어. 이거를 뭐라 그래? 씬남바. 요게 붙어있으면 시나리오. 다른 건 거의 뭐 같아요, 얘네들이. 다음에 아까 서사문학 그러니까 수필이라고 하는 대답이 나왔는데 수필은 서사문학과 서정문학의 중간에 속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수필은 형식적으로는 서정문학, 그러니까 그 시가문학에 속한다고 그러고 내용적으로는 거꾸로 했다. 내용적으로는 서정문학, 시가문학에 속하고 형식적으로는 산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사문학, 산문문학에 속한다고 그래. 그래서 수필은 우리가 흔히 시나 또는 소설에서는 작가와 다음에 그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시적 화자나 시에서 소설에서 서술자를 구별해서 얘기를 하잖아. 구별해서 얘기를 하죠. 수필 같은 경우는 작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 서정적 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시처럼 얘기를 해, 시처럼. 그래서 수필은 내용상 서정문학, 시가문학에 속하고 다음에 형식상 뭐에 속한다? 산문문학, 서사문학에 속한다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감히 지금 내가 못 넣는 거예요, 수필을. 형식적으로는 그리고 서사문학은 특징이 있어. 얘네들은 허구예요, 허구. 시도 허구야. 내가 작년에 사랑과 관련된 시를 시리즈로 한 10편을 썼어요. 가을에.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그걸 보고 누구야 인연. 내가 그랬어. 니년이야. 그래 이제 어떡할 거야 그거를. 꼭 누굴 사랑하는 여자가 따로 있어서 사랑시를 쓰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꾸며서 쓰는 거죠. 허구, 그죠? 모든 예술은 다 허구예요. 그런데 수필은 허구가 아니다. 수필이라고 하는 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흔히 수필 그러면은 두 종류가 있죠. 따라해. 중수필, 경수필. 중수필을 뭐라고 불러? 따라해. 에세이. 경수필은 미셀러니라고 영어로 불러요. 그때 우리가 흔히 만나는 문학적인 수필은 경수필이야. 무거운 수필, 가벼운 수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만나는 수필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실록예찬, 청춘예찬 이런 수필들 있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경수필, 즉 문학적인 수필은 경수필이야. 그럼 중수필은 뭐냐? 에세이인데 이 에세이는 거의 논문 형식이에요. 만약에 에세이가 우리 시험 문제 나온다면 그건 우리 눈에 뭘로 보여? 논설문으로 보여. 비문학으로 보여버려. 여러분들
미국의 입시인 SAT, SAT 시험에서 그 2차 시험인가 뭘 써? 에세이를 쓰죠, 걔네들은. 그 에세이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문학적인 수필이 아니라 논문이야, 논문.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필은 뭐에 속한다? 경수필에 속하고, 이 경수필, 문학적인 수필인 수필은 형식이 딱 정해져 있어. 어떻게 돼 있냐면, 수필 한 편이 이렇게 있으면, 앞부분은 자신이 경험한, 어떤 경험? 일상적인 신변 잡기의 경험을. 잡자가 들어가면 좀 잡스러워 보이는데 신변 잡기라는 것은 내 신변에서, 내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잡다한 여러 가지 그냥 일상적인 그런 일들을 일단 써. 그런 다음에 뒤에 가가지고 이 경험에서 느낄 수 있는 인생의 진리, 뭐 깨달음, 이런 걸 써.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주제? 이 부분이 주제.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수필이 시험 문제 나오면요, 앞에 한두 줄 딱 읽어봐. 그럼 수필이 느낌이 딱 와. 소설하고는 달라. 그때 어떻게 한다? 바로 뒤로 가버려. 뒤에 주제가 형성이 돼. 뒤에 한 두세 줄. 요것만 읽어봐도 거의 주제를 잡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긴 수필이 나와도 1분 안에 풀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있어요, 항상. 그래서 수필은 서사문학의 넣기가 조금, 서사문학은 얘네들은 허구. 그래서 흔히 소설을 뭐라고 불러? 영어로? 픽션. 픽션의 원래 뜻이 뭐예요? 허구. 그런데 실은 소설만 허구가 아니야. 얘네들도 허구요. 그리고 시도 허구요. 미술도 허구요. 음악도 허구요. 다 허구요, 예술은. 그런데 그 많은 예술들 중에 가장 허구적인 게 뭐예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예술가 중에 가장 거짓말 잘 치는 놈들이 뭐 하는 놈들? 소설가들. 그래서 이제 소설에만 픽션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소설을 배울 때 첫 번째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서사라는 말의 뜻이에요. 서사라는 말 뜻. 바로 서사는 뭐냐면 사건을.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첫 번째 중요한 게 사건이에요. 사건을, 이벤트, 여자들이 좋아하죠. 이벤트라고 그래. 사건을 순서대로 기술 써놓은 사건을 순서대로 써놓은 문학을 서사문학 그래요. 그래서 서사문학의 대표는 소설. 그런데 소설을 주면은 잘 풀던 학생이 희곡이나 시나리오를 주면은 이상하게 못 풀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희곡이나 시나리오도 뭐라고 생각해라?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소설 작품들은 대부분 다 뭐로 제작이 됐지요? 연극이나 영화로 다 제작이 됐죠. 그럼 소설이 연극이나 영화로 제작될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뭐야? 그 소설의 내용을 뭘로? 희곡으로, 시나리오로 바꿔야 돼. 그런 작업을 뭐라고 그래? 각색이라고 그래, 각색. 근데 희곡과 시나리오는 거의 100% 뭐로 돼 있어? 대화체로 돼 있어, 대화로. 배웠겠지만 소설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말하기, 두 번째 보여주기. 이 중에서 100% 대화체로 돼 있는 게 바로 보여주기지, 보여주기. 그러니까 우리가 희곡이나 시나리오를 읽을 때는 뭐라고 생각해? 소설인데 소설을 100% 보여주기로 쓴, 즉 100% 보여주기로 쓴 소설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되고, 소설 문제 경향과 똑같아.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똑같은 문제가. 같은 서사문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희곡과 시나리오를 만나면 이건 희곡이야, 이건 시나리오야,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걔한테 져. 그러면 내 마음도 어떻게 돼? 꼬여서. 일단 꼬여. 그러지 말고 이런 걸 만나면 어떻게 생각해? 보여주기로 쓴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나오는 문제는 소설에서 내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냅니다. 자, 사건을 순서대로 그래서 여기 사자와 여기 서자를 합해서 실은 서사문학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글자를 지금. 용어는. 그때 소설의 삼총사 첫 번째 사건. 이 사건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나? 작중,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시의 삼총사 뭐라고 그랬어요? 상황, 정서, 태도. 이제 뒤에 가면 배우겠죠, 또. 상황, 정서, 태도. 이제 제 강의를 종합반이라도 한 번이라도 들어본 학생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안 들어봤다고 해서 지금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 그것처럼 시도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야? 시적 상황이야, 상황. 상황 파악하는 거. 소설도 뭐 파악하는 거? 상황 파악. 상황 파악을 잘해. 사람이 그래야 출세를 해요. 그죠? 분위기 파악 잘해야 출세해요. 그러니까 시와 소설을 잘 한다는 건 뭐예요? 분위기 파악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작중 상황이라고 한다. 그때 이 사건들이 그냥 있는 게 소설이 아니라 이 사건들이 어떻게 순서대로 기술이 되는데 이 순서를 잡아주는 사람은 누가 잡아줄까? 작가가 잡아주죠. 근데 소설의 순서를, 사건의 순서를 잡을 적에 무조건 시간 순서대로만 잡는 것도 아니죠. 이게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나열하는 방법을 무슨 구성? 따라해. 평면적 구성. 평면적 구성. 주로 고대 소설, 즉 소설의 기법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 소설에서 많이 쓰는 방법. 여러분들한테 소설 한 편씩 써갖고 와. 그럼 평면적 구성으로 써요. 그런데 현대 소설을 보면 현재로 가고 있다가 과거로 돌아가기도 하고 다시 현재로 오고 이렇게 시간이 뒤집어지는 현상이 보이죠. 이런 구성법을 따릅니다. 역행적 구성, 입체적 구성이라고 해. 몰라도 돼. 그냥 이라고 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때 이 소설의 구성은 스토리라고 하는 게 있고 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 스토리는 사건을 시간 순서로 배열해 놓은 거를 스토리라고 해요. 주로 이제 어떤 소설, 제 블로그에 가면은 줄거리가 있지, 줄거리. 그 줄거리 읽어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소설의 사건은 이렇게 배열되면 안 돼. 어떻게 배열이 돼야 돼? 사건이 어떻게 서로 인과성을 가지고 배열이 돼야 돼. 인과관계. 왜? 현재 있다 갑자기 과거로 가. 인과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건이 인과관계로 배열된 이것을 뭐라고 그래? 플롯이라고 그래. 플롯. 따라해. 플롯. 이거 우리 소설 용어로 자주 쓰이는 말이에요. 시험 문제도 등장하는 말이고 플롯이라는 말은. 그러면 플롯은 어떻게 구성될까? 바로 5단 구성이 대표적이죠. 발단, 위기, 절정, 하나 빼먹었다. 전개, 찍고 있는데, 발단, 야, 그거 지워라.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카메라의 좋은 점이 그거잖아. 편집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꼭 안 지워요, 또, 지우라고 하면. 요게 5개가 뭐요? 플롯이라고 그래요. 이때 이 5개가 왜 플롯이면 전개가 발단의 결과야. 얘가 원인, 결과. 또 얘가 원인이 되고, 얘가 결과가 되고, 얘가 원인이 되고, 얘가 결과가 되고, 그리고 최종 결과가 되고. 이 플롯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장 인류 최초로 썼던 사람이 누구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우리보다 한 2200~300년 정도 원시인. 근데 그 원신이 무지하게 똑똑한 원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는 책이 지금도 서점에서 살 수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그리고 그 책을 소재로 쓰여진 소설책이 하나 있어. 재밌는 거. 가끔씩 주말에 여러분들 공부도 안 되고 영화 한 편 보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알려주는 영화 봐. 그럼 공부가 돼요. 또 그것도. 한국 영화는 아니고, 이태리의 작가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작품이 2개가 유명한 게 있어. 여러분들이 알만한 작품은 다빈치 코드. 그 사람 작품이야. 다빈치 코드도 처음에는 소설로 나왔다가 다음에 영화로 제작이 됐죠. 근데 다빈치 코드는요, 영화 보지 마. 배려. 책으로 읽어. 책이 훨씬 재밌어. 움베르토 에코의 그 전에 유명했던 작품 장미의 이름으로 또는 장미의 이름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있어. 장미의 이름으로 또는 장미의 이름 이런 제목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요 책보다 영화가 훨씬 잘 됐어. 그 영화가 아마 20
25년은 되지 않았을까? 션 코넬리가 등장을 하고요. 다음에 크리스찬 슬레이터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그게 데뷔작이야. 걔가 꼬맹이 때 찍은 거. 17살 때 찍은 거. 아무튼 그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시학이라는 책이 등장을 해요. 좀 재밌는 영화예요. 추리극. 고전 추리극. 몰라. 개인적인 성향이 나는 그런 영화를 좋아해. 아무튼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플롯이 되기 위해서는 사건과 사건은 무슨 관계로 맺혀져야 된다? 인과관계로 맺혀져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 플롯이 뭐요? 소설의 구성. 뭐의 구성? 소설 사건의 구성. 사건에 관한 얘기는 이것 빼놓고 별로 할 게 없어요. 다음에 사건을 일으키는 주동자가 있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제 인간 세계와 다음에 소설 속에 있는 세계하고 같은 세계일까? 다른 세계일까? 같은 세계예요. 그 소설 속에도 우리가 비슷한 인간들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이 분명히 픽션이에요. 물론 소설 중에서도 역사소설 같은 경우는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쓰여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과연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실 때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남겼을까? 남겼다는 야사의 기록이 있어. 정사는 없고 야사의 기록. 이순신전이라고 하는 옛날 소설책이 옛날 이야기책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데 과연 이순신 장군이 그런 말씀을 진짜 남겼는지 아니면 그 이야기를 쓴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좀 멋있게 죽게 하기 위해서 그걸 집어넣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로 회자가 되고 있죠. 역사소설도 실은 과연 그 역사 드라마도 그렇죠. 그대로일까? 예전에 기씨 중에 유명한 여자가 있어. 고려시대 때 기황후. 몽고를 쓰러뜨린. 실은 몽고의 황후였죠. 이 양반이 고려시대 고려의 여자인데. 근데 몽고 쪽에서 보면 굉장히 나쁜 여자야. 근데 너무 막 미화를 한 거야. 이번에 뭡니까? 그 세종 훈민정음 창제에 관한 영화에서도 무슨 그 스님 한 분이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그 영화가 뭐랄까 시청률은 아니고 관객률이 많이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지. 이 역사 왜곡이다 그래가지고. 그건 역사 왜곡이 아니라 극이야, 극. 픽션. 그러니까 그나마도 역사소설은 픽션이 좀 덜해. 하지만 그 안에도 픽션이 있어. 근데 나머지 우리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예술소설들은 대부분이 다 100% 작가에 의해서 꾸며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설을 읽어보면 이럴 것 같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정말. 느낌이 진짜 이거 실화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게 왜 그러냐? 바로 소설은 비록 픽션을 베이스로 깔고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리얼리티, 사실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독자들이 그것을 보고 사실이라 실화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 재밌게 돼. 그러니까 소설 속에 있는 세계 등장인물과 우리하고 같은 인간. 우리 인간 세계하고 소설 속에 있는 세계하고 똑같은 세상,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 단지 소설 작품 속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장면들은, 상황들은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끔씩 겪을 수 있는 좀 특이한 상황들만 소설에다 써놓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고 뭐 밥 먹고 양치질하고 출근하고 공부하고 뭐 이런 거 써놓으면 재미있어 없어? 없잖아. 소설은 첫째 뭐가 있어야 돼? 재미가 있어야 돼요. 모든 예술 작품은 뭐가 있어야 돼? 재미가 있어야 돼. 우리 인간 세계도 결국 사건을 누가 일으켜? 우리 인간이 일으켜. 그럼 소설 속에서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야? 바로 등장인물이 되겠죠. 등장인물. 등장인물을 영어로 캐릭터라고 하지요. 거의 스펠 맞을 거야. 이 캐릭터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영어 사전의 첫 번째 뜻으로 뭐가 나와? 특성이라고 나와. 특성.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뜻에 가면 성격, 그제서 나와. 성격이라는 단어가. 성격. 성격. 그래서 여러분들 소설을 읽을 적에 항상 등장인물이 나오면 그 등장인물이 이름으로 나올 때도 있고
인칭 대명사로 나, 너, 그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하여튼 등장인물이 나오면 무조건 등장인물 동그라미 치든가 밑줄 치든가 표시해놓고 어떻게 그 등장인물이 뭐 파악해라? 성격 파악해라.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거 빼놓고 소설 문제 낼 게 별로 없어. 또는 성격 또는 심리. 즉 지금 이 상황에서 소설 속의 상황에서 그 등장인물이 생각하는 내용, 느끼는 감정, 이런 심리 상태를 추리하려는 문제가 잘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실은. 그리고 뭐니 해도 이 소설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사건도 중요하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건 인물이야, 인물. 그래서 소설을 많이 읽다가 보면은 등장인물, 사람들의 성격을 잘 파악을 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니까 얘는 이런 성격이고 쟤는 이런 성격이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마찬가지. 그래서 소설을 많이 읽어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격을 금방 캐치를 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반무당이잖아. 나도. 저는 소설은 많이 읽었죠. 뭐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었고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앞두고 미친놈이었어. 기말고사를 앞두고 그때도 내신이 우리 때부터 내신이 처음 들어갔지. 입시에. 200자 원고지 140페이지 분량의 단편소설을 하나 제가 썼습니다. 그 당시에. 겨울밤이라는 책. 지금 읽어보면 참 그게 소설인지 아닌지 하여튼 간에 어린애가 쓴 거니까. 하지만 그 원고가 지금도 누렇게 탈색이 돼서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래도 그 200자 원고지 140페이지를 내가 뭔가를 꾸며서 채웠다는 거, 그게 그냥 대견할 뿐이야. 18살짜리가 이걸 했구나. 그러니까 많이 읽다가 보면은 많이 쓸 수가 있어. 자기도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거. 특히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소설이 지문이 나오잖아. 지문. 소설 지문이 나오면 그 지문 앞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들 있죠. 최초로 소개되는 등장인물들. 얘네들이 주인공일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흔히 주인공의 심리를 파악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선택지에 보니까 A가 주인공이에요. 거기에 이제 등장인물이 B, C, D 4명이 있어. 그래놓고 A는 1번은 A는 성격이 이렇다. B는 성격이 이렇다. C는 성격이 이렇다. D는 성격이 이렇다. 다음 중 맞는 것은, 틀리는 것은 하여튼 상관없어. 정답 무조건 A. 찍는 법. 80% 이상 맞아. 왜? 어떤 인물이 가장 중요하니까? 주인공이 가장 중요하니까. 답은 주인공 쪽으로 치우쳐요. 내가 지금까지 문제를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풀어보니까 그런 문제 유형이 대부분 주인공 쪽으로 답이 가. 왜? 걔가 제일 중요한 인물이니까 걔 갖고 물어보는 거야. 결국에는 틀린 걸 찾아라 맞는 걸 찾아라 관계없어. 이렇게 여러 인물을 심리나 또는 성격을 분석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딜 봐라? 주인공을 봐 자꾸. 거기가 답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다음에 성격이 서로 다른 등장인물이 가만히 있는다고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얘네들이 뭘 해야 돼? 갈등을 해야 돼. 갈등. 영어로는 conflict라고 그러죠. 갈등을 해야 돼. 저 새끼가 아니 종합반에서는 영어를 안 쓰더니 단科반에서는 영어를 쓸까? 멋있어 보이라고. 갈등을 해야 돼. 갈등. 서로 뭔가 싸워야 돼. 대립을 해야 돼. 그때 이 세 가지가 바로 뭐예요? 소설의 삼총사야. 원래 고등학교 여러분들이 배우기에는 소설 구성의 3요소 그러면 사건, 인물, 배경 이렇게 배웠어. 갈등 대신에 뭐가 들어가서 배경이 들어갔는데 실제 배경과 관련된 문제가 별로 안 나와. 실제로는 사건, 인물, 배경이 맞아요. 문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근데 여러분들은 문학가가 되기 위해서 이 수업 듣는 거 아니잖아. 그죠? 시험 보려고 수업 듣는 거잖아. 그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순위 중요한 순위지. 그래서 사건, 인물, 갈등이 뭐야? 소설의 삼총사에 잘 나와요. 가장. 요거 세 가지하고 소설 문제 나오는 게 딱 정해져서 요거 세 가지. 다음에 뭐요? 시점, 보여주기, 말하기, 서술 방식. 다음에 어휘 문제. 그거 딱 나와. 그 이외에
그 이외에는 잘 안 나와. 그 이외에 나온다면 이제 뭐가 나올까? 사건의 순서를 맞춰봐라. 시간 순서 맞춰봐라. 이런 거. 그런 게 좀 가끔씩 나오고 그 이외의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만 하자고 굳이 뭐 안 나오는 것까지 우리 할 필요는 없잖아. 그때 현대소설을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이게 무슨 소설인가라고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비문학도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지문이 설명문일까 논설문일까 이것부터 자기가 알고 시작을 해야 돼. 시도 서정시일까 주지시일까 서정시일까 이미지시일까 이걸 알아야 분석을 할 수가 있어. 그렇듯이 소설도 소설의 종류를 자기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때 현대소설을 구분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거예요. 어떤 소설이든 그게 고대 소설이든 또는 소설의 전신이 되는 설화. 이 소설은 대부분 어느 나라든 어디서부터 발전을 했어? 설화부터. 전설, 민담, 신화, 전설, 민담이 설화죠. 얘네들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제로 소설이 지금의 형태인 소설이 나타난 건 굉장히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근대적인 형식의 소설 그러면은 바로 세조 때, 그러니까 16세기 정도에 김시습 선생이 쓴 금오신화라고 하는 소설집이 있죠. 한문 소설. 거기에 이제 가끔씩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이생교장전, 용궁부연록,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원래 5작품인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왜 이러냐 요즘에. 하여튼 3개가 있어. 근데 자주는 안 나와 그게.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근대적인 소설이에요.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근대적인 소설의 가장 첫 번째 작품은 그때요. 우리나라보다 몇백 년밖에 안 앞서요. 앞서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계 서양에서 나타난 최초의 근대적 소설은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돈키호테. 스페인의 소설가 세르만테스가 썼던 돈키호테가 김시습의 금오신화보다 내가 알기로는 120년인가 130년 먼저 쓴 거야. 김시습 선생님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 우리가 또 기록 끊는 건데.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건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밖에 안 돼. 근데 시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아주 오랜 역사. 기원 전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가 뭘 좋아했어? 노래를 좋아했어. 이야기보다는 노래를 좋아했어. 그래서 어떤 소설도 사건, 인물, 갈등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소설이 돼, 안 돼? 안 돼. 이건 필수 성분이에요. 소설을 이루기 위한. 이건 꼭 있어야 돼. 그 중에서 현대소설은 딱 읽어봐. 앞부분을 딱 읽어보면은 사건 중심으로 가면서 인물과 갈등이 따라가.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소설 읽으면서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선이야. 그 다음에 얘가 가. 그 다음에 얘가 별로 안 중요해. 대체적으로 고대 소설이 이런 식이야. 고대 소설 보면 제목이 대부분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죠.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거기다가 고대 소설은 그 사람의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성격이야. 심청전, 마음이 맑은 사람. 끝까지 마음이 맑지요. 그다음에 춘향전, 봄의 향기처럼 지조가 있는 여자. 흥부전, 흥할 놈, 흥보. 놀부, 노는 놈. 이런 식으로. 다음에 구운몽에서 성진, 성품이 참된 사람. 나중에 이제 대사가 되죠. 다음에 그 성진이가 꿈속에서 다시 태어난 이름 양소유. 양은 성씨니까 빼고 소유. 놀러 다니는 놈. 이런 뜻이요. 잘 놀잖아 60년 동안. 그런 식으로 이름에 성격이 부여가 돼 있어. 그러므로 이 고대 소설은 등장인물의 성격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별로 어렵지가 않아 파악하기가. 이미 이름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고대 소설은 대부분이 사건 중심이고 그 다음이 인물 중심이고 갈등은 별로 안 중요해. 고대 소설은. 이 고대 소설은요 딱 선과 악이 딱 대립돼 있어요. 그래서 고대 소설이 재밌어. 네, 분명하거든. 좋은 놈, 나쁜 놈. 송중기가 좋은 놈. 다음에 김윤석은 나쁘게 생겼잖아 그 인간. 영화배우 김윤석. 그러면 송중기가 강도로 나와. 특수강도. 특수살인범. 그런데 그걸 쫓는 형사로 김윤석이가 나와. 우리는 누구 편? 송중기 편. 그래도. 딱 정해지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도 보면은요, 영화를 보면요, 영화가 재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선과 악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 그래야 흥행이 돼. 그러니까 지금도 현대인들은 그렇게 단순하다고. 그래서 신화가 지금까지, 신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대인, 지금까지 우리 현대인에게까지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뭐야? 바로 갈등 양상이 단순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신화적인 영화 많이 보잖아. 1000만 바로 돌파하죠. 어벤져스. 환장해요. 그 영화가 뭐라고 그게 1000만이 들어가? 안 보나 뻔한데. 또 트랜스포머, 아바타 뭐 있어요? 거기 메시지가? 별로 없어. 근데 생각 없이 그냥 보면 딱 나오거든, 답이. 그런데 영화를 상영했는데 무슨 뭐 칸느 영화제에서 수상한 거래. 무슨 영화지? 기생충. 그거 보고 기생충 영화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안 들어요. 왜? 도대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야, 이게 지금. 도대체 딱 떨어지는 갈등 구조가 없어. 얘가 A라고 하는 캐릭터가 선이 되기도 하고 보니까 또 악이 되기도 해. 어디 가선 선이 되고 어디 가서 악이 되고 되게 복잡해. 이거 따지려니까 따지는 순간 재미가 없어지지. 그치? 재밌으려면 따지지 말아야 돼. 그런데 현대소설은 고대소설에 비해서 갈등 구조가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대소설이 어려워? 고대소설이 어려워? 고대소설, 한자어로 고대소설 4글자지, 그지? 고대소설을 우리 고유어로 5글자로 바꾸면? 그거 되게 쉬운, 아재 개그. 아재들은 알아요. 옛날 이야기. 여러분들 흥부전, 춘향전, 심청전 책으로 처음 봤어요? 아니면 옛날 이야기로 들었어요? 어른들한테. 그게 정상이야. 옛날 이야기야. 단 고대소설이 어려운 이유는 뭐야? 어려운 단어, 우리가 못 보던 단어 또는 한자어. 두 번째, 말투가 달라 지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읽기가 거북해. 그래서 어려운 거지 고대소설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소설이 어려운 학생들은요, 시험에 잘 나오는 고대소설들이죠. 내 블로그 가가지고 내가 또 이게 알려줄 거야, 수업 시간에. 줄거리라도 나와. 줄거리라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운몽, 여기도 있을 거예요. 여기 교과서 지문에 내가 나눠줄 거예요. 잘 나오는 부분이 있어. 교과서에 실렸던 부분이 있어. 실은 구운몽이라고 하는 작품이 굉장히 긴 작품인데 그 중에서 일부만 교과서에 전문으로 실려 있는데, 그 교과서에 실려 있는 부분 중에 양소유가, 즉 현실에서 승상을 했던 양소유가 육관대사를 만나서 다시 꿈을 깨는 장면이 있어. 그게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와. 기출문제 나왔다, 구운몽 나왔다 그러면 여기 기출문제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원래 그 글로 좀 읽어보고 나머지는 뭘로? 줄거리를 기억하세요. 줄거리를. 대부분 소설 문제를 보면은 밑줄 쳐놓고 단어나 또는 문장에 밑줄 쳐놓고 뜻을 물어보는 문제 빼놓고는 대부분 소설 문제들은 내가 작품 내용만 어지간히 알고 있으면 선택지 보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지 지문을 꼭 읽어야 풀리는 문제 별로 없어. 근데 이런 문제들, 내가 아까 했죠. 어떤 단어나 문장에다 밑줄 쳐놓고 뜻 묻는 이건 환장하는 거예요. 끝까지 읽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실은. 부분적인 문제들. 그래서 우리 현대소설은 사건을 중심으로 가고 등장인물과 갈등이 따라가는 소설이 있어요. 대부분 고대소설은 그래. 현대소설 중에서도 1920, 30년대 현대소설이 발전되기 전에 쓰여진 작품들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 바뀌어. 인물을 중심으로 인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갈등을 해요, 서로. 이렇게 가는 순서가. 또한 갈등을 중심으로. 갈등은 누가 해? 인물이 해.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읽어봤더니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소설이야. 아니야, 인물이 중요해. 아니야, 갈등이 중요해. 그럼 갈등이 중요한 소설이 나왔어. 그럼 문제 뭐 묻는 문제 나올까? 이거 묻는 문제 나와요. 보니까 인물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 그럼 뭐 묻는 문제 나올까? 이거 묻는 문제 나와요. 보니까 얘네들 별로 관계가 없어. 사건이 계속 사건만 터지고 앉았어. 그럼 뭐 묻는 문제 나올까? 작중 상황을 추리하라는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앞으로는 소설을 앞에 쭉 읽어보면 조금만 몇 줄만 딱 읽어보면 표가 나. 그럼 스스로 한번 추리를 해. 아, 이건 사건 위주구나. 이거는 인물 위주구나. 이거는 갈등 위주구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겠지. 그리고 문제를 봐봐. 딱 나오면 기분 되게 좋아요. 공부하는 맛이 난다니까.
그럴 때. 그럼 선생님 그 문제가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해, 계속. 연습이 필요해, 연습.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 공부라는 게, 그죠? 다음. 고대 소설은 종류를 어떻게 나누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설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착하게 살자. 뭐야? 흥부전. 다음에 부모님께 효도하다. 효도 뭐요? 심청전. 심청전류 소설들이 있어요. 효도에 관련된 소설. 다음에 러브스토리 춘향전. 다음에 운영전. 다음에 환몽구조, 꿈이야기, 구운몽. 그런데 운영전은 꿈이야기이기도 하고 러브스토리이기도 해. 다음에 가족이야기, 장화홍련전. 이렇게 몇 개만, 잘 알고 있는 몇 개만 머릿속에 넣어놔. 그래놓고 시험장에 갔더니 어떤 고대 소설이 나왔어. 그때 소설을 좀 읽어봐. 처음에 쭉 한 몇 줄만 읽으면 아, 이거 흥부전요. 아, 이건 춘향전요. 아, 이건 홍길동전요. 홍길동전은 뭐야? 영웅소설. 영웅소설요. 이렇게 대입이 돼. 그럼 그 작품을 꼭 읽고 풀어야 되는 상황이 설정이 된다면 이 작품이 어떤 류인지를 생각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소설, 그 비슷한 소설을 머릿속에 떠올려. 그리고 그 내용하고 대입을 자꾸 시켜봐. 지금부터 그런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몰랐던 고대 소설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거는 시험장 가서 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 훈련을 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 밑에 교재 옵니다. 사건, 그래서 스토리, 이야기, 다음에 구성, 플롯 설명을 했고, 다음에 구성의 단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래프를 많이 그리죠.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때 이 가로축이 바로 뭐예요? 구성 단계요. 플롯,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그다음에 이 세로축, 이때 여기까지 절정에서 가장 올라가죠. 이게 뭐요? 갈등의 심화 정도요. 갈등의 심화 정도. 그래서 여기 절정 부위가 갈등이 가장 높이, 가장 많은 부분, 심화가 되는 부분. 그래서 시는 짧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편집을 안 하고 그냥 통째로 전문이 출제가 많이 되는데 소설은 죽었다 깨나도 그게 힘들어. 그죠? 그러니까 편집을 좀 해가지고 앞부분만 낸다든지 중간 부분만 낸다든지 이렇게 내요. 그때 가장 잘 나오는 어떤 소설이든 가장 편집이 잘 돼서 발췌가 잘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중에 이 부위가 내용상, 분량상으로 보면 여기가 전체 작품의 10분의 1밖에 안 돼. 그게 짧아요. 끝은머리가 늘어지면 재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빨리 끝내줘야 돼. 한번 팍 올라갔다가 확 꺾고 끝나야 돼, 그냥. 그래야 소설이 재미가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되고, 이 부분이 출제가 될 때 조건이부터 지문에 보면은 뭐가 있어, 요즘에? 앞부분의 줄거리. 이런 게 나와, 그죠? 그때 그 앞부분의 줄거리하고 앞부분의 줄거리를 시험관이 요약을 해서 몇 줄 써줘요. 그 앞부분의 줄거리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 앞부분의 줄거리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바로 뭐예요? 주인공이야. 다음에 그 앞부분의 줄거리에 우리가 추리할 수 있는, 그 뒤와 연계해서 추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전제가 돼요. 그 앞부분의 줄거리,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다음, 두 번째로 잘 나오는 부위가 어디요? 요 부분이 시작 부분. 끝부분, 시작 부분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가장, 소설에서 가장 뭐랄까, 좀 밋밋한 부분이 어디요? 전개 부위예요. 전개 부위. 여러분들 드라마도 우리가 그 연속극이라고 하죠. 연속극. 뭐 주말 드라마든 하여튼 드라마도 보면은 꼭 절정에서 끝나. 결말을 안 줘,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궁금해. 다음 회를 다 봐야 돼. 시작은 또 여기 결말에 시작을 해요. 그 결말이 뭐가 돼? 다음 회에 발단이 되는 거야. 그래놓고 한 5분, 10분은 되게 재밌어. 처음에 한 5분은. 그러다가 이제 밋밋하게 한 20분 가. 그러다가 끝날 때쯤 되면 또 뭔가 또 하나 터져, 그죠? 그러면 또 보고 싶어 해. 그렇게 만들어 놓는 소설이 바로 그런 구성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출제가 많이, 시작 부분이 많이 출제되고, 시작 부분이 출제될 적에 이런 것도 있어. 뒷부분에 줄거리가 있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특히 앞부분이 출제가 될 적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냐면
뒤에 이 앞부분을 주고 뒤에 일어날 사건을 추리해봐라. 뒤에 일어날 결말을 추리해봐라 하는 이 작중 상황, 사건을 추리하라는 그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자, 다음에 구성의 유형. 그래서 평면적 구성, 순행적 구성. 따래. 평면적 구성, 순행적 구성. 아까 설명했지요. 다음에 따라합니다. 입체적 구성, 역행적 구성. 아까 설명했지요. 이것도. 네, 넘어갑니다. 액자식 구성.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죠. 액자식 구성은 액자. 요게 액자의 틀이야, 틀. 이게 액자의 틀. 다음에 요 안에가 뭐예요? 액자에 담겨야 할 내용물이야, 내용물. 사진이나 그림이나. 그때 틀이 멋있어야 돼? 이 내용물이 멋있어야 돼? 그래서 액자는 너무 화려하면 안 돼. 세상에 액자를요, 금색, 금으로 막 칠한 그런 액자를 쓰는 사람 무식한 놈들이야. 그래놓고 자기 얼굴 집어넣으면 액자가 살지 지가 살아? 또 한 가지 이해 안 가는 거는 내가 남자니까 여자들, 여자들 중에 여자가 하는 행동 중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이쁜 꽃만 보면 같이 가서 사진 찍으려고 그래? 지가 죽어, 예쁜 꽃 때문에. 안 그래? 사진 찍고 싶으면요, 나 같은 사람 데려다 놓고 사진 찍어. 확 살잖아, 그냥 본인이. 근데 예쁜 꽃 앞에서 찍으면 또 예쁘대.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에 뭐가 있어? 플롯이 하나 있어. 스토리가 하나 있어. 여기에도 플롯이 하나 있어. 스토리가 하나 있어. 그럼, 이쪽이 중요한 얘기일까? 이쪽이 중요한 얘기일까? 이 두 개의 플롯이 있는데, 두 개의 플롯이라도 이 액자식 구성, 액자 구성의 이야기라도 프레임 스토리라고 하는데, 이 프레임 스토리에서 주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주제가 구현되는 곳은 여길까, 여길까? 여기야. 그래서 시작이 요렇게 시작이 돼. 그리고 요렇게 나와서 끝나. 대체적으로 틀 이야기를 1번, 요거를 2번. 흔히 틀 이야기를 안 이야기라고, 바깥 이야기라고도 하고, 내용 이야기를 안 이야기라고도 하는데, 틀 이야기의 플롯, 발단, 다음에 전개가 가요. 이때, 틀 이야기의 전개 부위에 뭐가 들어가? 발단, 전개, 뭐가 들어가? 내용 이야기가 들어가. 다음에 위기, 절정, 결말, 하고, 다 끝내고 다시 바깥 이야기로 나와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빠져. 왜? 이 부분이 바깥 이야기의 주제가 형성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 프레임 스토리는 어디서 주제가 만들어진다고? 여기서 이미 만들어졌어. 근데 여기 와가지고 또 한 번 이게 나타나면 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 부분을 빼고 가. 그냥 여기서 바로 결말로 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게 돼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액자식 구성의 구성법이에요. 구성법. 그때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액자식 구성을 하는 작품이 바로 고대소설 김만중의 구운몽. 구운몽. 이미 우리 조상들은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소설 중에 액자식 구성을 가장 최초로 쓴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 민족이에요. 솔직히 우리 한국의 소설은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어느 나라 소설에 비교해봐도 지질 않아. 그 수준은 엄청나게 높아요. 영미 소설 중에 가장 유명한 작품. 장편 말고 단편. 마지막 입새? 그건 동화지. 소설 아니지, 그지? 우리가 보기엔 동화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소설이라고 그래. 그럼 우리나라는 왜 단편 소설이 이렇게 발달했을까? 장편 소설은 주로 어느 나라에서 많이 발달을 했지? 러시아. 추운데. 그러니까 러시아는요, 7, 8개월이 겨울이야. 그러니까 7, 8개월 동안 집구석에서 배치카 틀어놓고 한쪽에서 열심히 쓰고 한쪽에서 열심히 읽어. 밖에 나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얘기가 끊어지면 안 돼. 재미가 없어. 계속 읽게끔 길게 써줘야 돼. 그리고 계속 써야 되고, 그죠? 근데 우리 한국은
집구석에 처박혀 있을 날이 별로 없어. 봄이면 벚꽃놀이 가야지, 여름엔 바캉스 가야지, 가을에는 단풍놀이 가야지, 겨울에는 스키 타러 가야지. 하여튼 바깥에 나갈 일이 무지하게 많아, 그죠? 근데 누가 가만히 앉아서 책만 읽고 있어. 그런 사람 여기 있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1시간이나 1시간 반 이내에 읽을 수 있는 단편소설이 우리나라는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풍토적인 영향이 굉장히 커요, 실은. 그때 우리나라의 단편소설은 전 세계 단편소설, 다른 나라의 단편소설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단편소설을 따라올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노벨 문학상이 하나도 안 나오냐고요. 나도 몰라, 그거는. 근데 한 가지 이유는 노벨 문학상은 영어, 불어,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나 불어나 독일어가 우리말의 뉘앙스를 살 수 있는 언어들이 아니잖아, 그죠? 뭐 그런 이유가 우리 아시아에서 가장 문학상으로 가장 유명한 상이 있어. 필리핀을 독립시켰던 막사이 사이 수상이라고 있어. 참 이름이 희한하죠, 그죠? 필리핀의 대표적인 수상인 막사이 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막사이 사이 그 양반을 이름을 딴 막사이 사이 상이 있어요. 그 상이 우리 아시아에서는 노벨 문학상 같은 상인데 막사이 사이 상은요 지금까지 우리 막사이 사이 상 중에 문학 쪽은 우리나라가 놓친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수상해서 우리가. 예, 거기는 우리 한국어로 출품이 그냥 가능하거든. 그래서 외국 사람들 중에도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심사를 해. 그러니까 우리 언어의 뉘앙스가 그대로 전달이 되죠.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자, 김만중의 구운몽은 어떻게 요 틀이 뭐예요? 여기가 신선계예요. 이 김만중의 구운몽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꿈 이야기들은 꿈이 신선계. 현실이 속세야. 근데 이 신선계가 뭐가 돼? 현실이요. 현실. 오히려. 그리고 꿈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가 속세가 돼요. 구운몽의 김만중. 또 희한한 것은 이 꿈 속에 또 꿈이 있어. 즉 불자 성진이 꿈을 꿔서 양소유가 돼. 양소유가 토본을 정벌하러 갔다 오면서 꿈을 꿔. 그 꿈속에서 무슨 꿈을 꿔? 육관대사가 설법하는 꿈을 꿔. 근데 그 육관대사 설법하는 내용이 어디 나와? 여기서 나와. 그러니까 구운몽은 몽중몽이라고 그래. 몽중몽. 꿈속의 꿈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입장에서 보면 얘가 꿈이고 얘 입장에서 보면 얘가 꿈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죠. 이때부터. 김만중 그러면 조선시대의 중후기, 임진왜란 이후에 중후기에 있었던 그 조선 숙종 때 그 사시남정기라고 하는 소설도 김만중 선생의 작품이죠. 사시남정기 구운몽은 우리 공시에 무지무지하게 잘 나오는 작품이니까 꼭 체크해놨다가 저 블로그 가가지고 거기 그 중요한 그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도 다 거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읽어봐. 사시남정기가 바로 뭘 빗댄 소설? 숙종의 비었던 누구? 장희빈. 장희빈을 빗대서 쓴 그런 소설로 알려져 있죠. 아무튼 간에 그 김만중 선생은 홀어머니 밑에서 컸어. 홀어머니로 유명한 분들이 바로 율곡 이인은 홀어머니 아니야. 아빠 있어요. 아빠가 빙신 같아서 그렇지. 석봉 한석봉, 다음에 김만중, 서포 김만중 이런 분들이 이제 홀어머니 밑에서 크고 출세한 사람들.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자기도 이제 뭡니까 장희빈 반대하다가 유배를 가. 유배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한글로 소설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게 구운몽, 그게 사시남정기야. 그러니까 구운몽과 사시남정기는 원래부터가 뭘로 돼 있는 작품? 한글로 돼 있는. 물론 한문본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시작해서 일로 들어갔다가 일로 나오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 때 이런 구조를 뭐라 그래? 환몽구조라고 그래. 따라해. 환몽구조. 환몽구조라는 말이 나오면 뭘 빨리 연상시켜? 구운몽을 연상시키고 환몽구조라는 말이 나오면 현대소설의 기법 중에 뭘 연상시켜? 프레임 스토리, 액자식 구성을 연상시켜. 대표적인
요거 말고 또 대표적인 환몽 구조를 가진 작품이 아까 얘기했던 운영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정말 로미오와 줄리엣보다 훨씬 더 비극적인 러브스토리. 왜 러브스토리는 비극이어야 할까? 두 사람이 사랑을 하다가 비극으로 끝나야지 부부가 되면 재미가 없어. 그런 얘기 봤어? 그래서 인기 끈 얘기 봤어? 아니, 깨져야지 인기가 있어. 그 희한해요, 그죠? 네. 운영전, 서로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만나요. 누구와? 선비 한 명과. 다음에 원래 존재했던 안평대군. 안평대군이 세조의 동생이잖아. 나중에 이제 세조가 임금이 되면서 자기 동생 안평대군을 죽이잖아요. 그 안평대군의 궁녀와 사랑 이야기. 궁녀는, 안평대군의 궁녀는 누구의 여자야? 안평대군의 여자야.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궁녀가 안평대군의 허락도 없이 이 선비랑 사랑을 나누다 결국은 깨지는 이야기, 비극. 그런데 이 김만중, 얘는 몽자류 소설이라고 부르고 얘는 몽유롭게 소설이라고 해. 이렇게 또 종류가 달라. 똑같은 꿈 이야기인데도 명칭이 달라,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몽자료 소설은 창작된 시대와 작품 속의 시대가 안 맞는 경우야. 이 김만중의 구운몽이 창작된 시대는 17세기 정도인데 이 김만중의 구운몽에 나타나는 그 작품 안의 시대적 배경은 당나라 때야, 당나라 때. 그러니까 8세기 무렵, 서기 8세기 무렵, 당나라 때 7, 8세기 무렵. 안 맞지요? 그리고 장소도 안 맞아. 창작은 조선에서 했는데 작품에 나타나는 장소는 중국이야, 중국. 근데 운영전, 몽유롭게 작품들은 어떤 작품이냐? 창작 연대와 창작 장소와 그 작품에 있는 그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거의 일치를 해. 이게 안평대군 사후에 발표된 작품이에요, 이게. 그리고 실제 그 시대를 살았던 안평대군이 나타나 등장을 해, 직접. 그래서 이제 요거를 몽자료 소설과 몽유롭게 소설로 나누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시험 문제 나올까봐. 혹시라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이 액자식 구성을 하는 그런 작품이 나올 적에는요, 어디가 잘 나온다고? 요 부분, 요 부분. 다음에 잘 나온 데가 요 부분. 그러니까 내용 이야기에서 틀 이야기로 바뀌는 부분. 내지는 이쪽이 70%. 내지는 바깥 이야기에서 내용 이야기로 들어가는 바뀌는 부분이야. 그래야지 이 부분을 내야지 이 이야기가 지금 액자식 구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지. 여기서만 내, 여기서만. 그럼 액자식 구성이 안 되죠, 그죠? 여기서만 내. 안 돼, 이거. 이 부분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출제해놓고, 그럼 여러분들 액자식 구성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 몇 개만 알고 있어도 그 작품이 만약에 나왔어, 시험 문제. 그러면 선택지 보니까 액자식 구성이다? 무조건 맞는 거지. 읽을 필요가 별로 없죠, 지문을, 그죠? 내가 따질 이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 공시는 암기 과목이에요. 그리고 제목, 작품명, 작가명, 이게 중요하다고. 근데 고전문학은 작가는 별로 안 중요해. 작품 제목이 중요해. 그런데 현대문학은 작품 별로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작가가 더 중요해. 자,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나올 만한 액자식 구성, 현진건의 고향, 김동인의 배따라기, 황순원의 목넘이 마을의 개는 내가 알기로 금년의 출제작입니다. 이게 금년 국가직에서 나왔을까 이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황순원 소설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다음에 황순원 소설 중에 목넘이 마을의 개까지 나왔어. 그럼 그 다음에 나올 작품이 있어. 내가 찍어줄게. 이리도. 경상도 말로 이리도가 아니요. 이리도. 이리의 무리 이런 뜻이에요. 이리의 무리. 요것도 액자식 구성이에요. 요것도. 다음에 이청준의 선악동 나그네. 이 선악동 나그네는 단편 소설인데 이 선악동 나그네가 바로 그 유명한 서편제의
모티브가 되는 작품. 그래서 이청준 선생이 선악동나그네를 단편으로 먼저 써놓고 나서 그 단편을 가지고 뭘 썼어? 서편제를 썼고, 그 서편제를 그 유명한 감독 있죠. 그분이 뭔 감독이요? 그 유명한 우리나라 최고의 그 전설적인 감독. 그 양반이 각색을 해서 영화로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저 깐는가 독일의 저 뭐 어딘가 무슨 영화제에서 그것도 수상을 했죠. 최초로. 외국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던 작품이 바로 이 서편제. 그 당시 120만 관중을 돌파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당시에 120만 원. 지금의 한 1,500만 정도 돌파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만 해도 한국 영화를 사람들이 안 볼 때였었어요. 대단한 작품이에요. 그 영화 서편제에서 가장 유명했던 장면이 바로 그 세 부녀 부자, 아버지, 딸, 다음에 북을 치는 아들 셋이 뭡니까 보리밭이 이렇게 보리가 있는 파란 보리가 있는 그 삼거리 조그만한 오솔길을 가면서 거기서 진도아리랑을 좀 신나게 부르는 그 장면이 가장 유명한 장면인데 바로 그 장면을 찍었던 곳이 바로 청산도. 그것도 써놔. 나중에 가봐. 합격하고 꼭 가보세요. 저는 이 문학을 하면서 소설이나 시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대학 때 또는 그 이후에 나이 먹어서 그 문학 작품에서 나왔던 장소들 있죠. 거의 대부분 다 가봤어요. 그 작품을 들고 갔어요, 저는. 왜? 그때 전공이니까 그게. 자, 다음에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요건 신소설이야, 신소설. 신소설이 뭐냐면 신문학이라고 그래요. 신문학. 고전문학과 다음에 현대문학 그 사이에 개화기 때 나타났던 고전문학도 아니고 현대문학도 아닌 좀 애매한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신문학이라고 그러고, 신문학에는 신소설이 있고 신체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체시. 요즘엔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다음에 박지원의 허생전. 이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박지원 작품은 무조건 항상 얘기하죠. 제 블로그에 가서 박지원이라고 검색을 해. 그럼 박지원에 관련된 작품이 열 몇 개가 뚝 다 떠. 한꺼번에 그거 다 공부해놔. 올해도 13개 직렬의 문제, 14개 직렬의 문제가 출제가 돼서 총 240문제가 국어가 출제가 되는데 그 14개 직렬에서 박지원 작품이 무려 7개 직렬에 8개 직렬 출제가 됐어요. 8개 직렬에서. 그럼 출제 비중이 거의 뭐 50%가 넘어가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박지원, 정약용, 박재가 등등 실학자의 글들이 우리 공시에는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얘기해서 베트남의 공무원 시험에 필수 과목으로 바로 정약용의 목민심서가 있어요. 나 환장해요, 아주. 우리가 먼저 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우리 조상의 글인데, 그죠? 바로 목민이 뭐예요? 관리, 공무원. 외국에서조차도 이 우리나라 실학자의 글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시험에도 실학자의 글들이 많이 나오니까 꼭 가서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피카레스크식 구성, 따라서 피카레스크식 구성, 옴니부스식 구성. 예, 요거는 시험 문제에는 안 나와. 가장 유명한 피카레스크식 구성의 소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피카레스크식 구성의 소설이 뭐냐면 아라비안 나이트예요. 그러니까 왕비가 되려고 하는 여자가 왕한테 매일 얘기를 해. 그래서 하룻밤에 얘기하는 게 뭐요? 하나의 플롯이 있어. 발단부터 시작을 해서 결말이 딱 나. 근데 딱 내놓고 보면 뒤가 궁금해. 왕이 야, 내일도 또 얘기해 줄래? 그게 나와야 이 왕비가, 이 여자가 안 죽어. 그래서 내일 또 얘기해. 그럼 근데 새로운 얘기가 나와. 근데 이 앞에 했던 얘기랑 이어져 갖다 붙이면은 요렇게 플롯 하나로 된 작은 이야기가 5개가 뭉쳐. 그럼 요거 자체가, 요거 하나가 발단, 다음 게 전개, 그 다음 게 위기, 그 다음 게 절정, 그 다음 게 결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옴니부스식 또는 피카레스크식 구성인데, 그런 구성의 소설이 우리 공시에 나올 수가 없지요. 그 발췌를 어떻게 해, 그거를. 그런데 옴니부스식 구성, 피카레스크식 구성이 여기 나오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 어디에서 나오냐? 봉산탈출.
혹시 여러분들 공산탈춤이 시험 문제 나와요. 그게 바로 고대 극본이야. 공산탈춤이 시험 문제 나왔어. 그래놓고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선택지에 보니까 이 작품은 피카레스크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또는 옴니부스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맞는다, 틀리는다, 무조건 맞는다. 그거 하나 때문에 피카레스크식 구성을 이 나온다고요 지금. 근데 그 문제가 잘 나와. 1년에 한 번 정도는 봉산탈춤의 극본은 어느 직렬에서가 나와. 그럼 14개 직렬 중에 하나라도 나온다면 그건 잘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까 어떤 학생이 이제 오늘 처음 종합반 수업을 들어온 이제 처음 공부를 시작한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 저 군무원 시험을 보는데요.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군무원 시험도 가능할까요? 100% 가능하죠. 그건 뭐 질문이라고 하고 있어. 걔네 그 학생한테 그래서 한번 네가 출제위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해봐라. 자, 군무원 기출문제 좀 주세요. 그래서 내가 군무원 기출문제 준다 치자. 그럼 네가 군무원 출제위원이냐면 작년, 재작년에 났던 문제 올해 내겠니 안 내겠니? 안 내죠. 그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지방직 본다고 지방직 기출문제만 보고 있지 말어. 안 나와. 그냥 출제위원들도 머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 너무 무시하지 마. 이 공시는요 문제 은행식 출제 기법을 써요. 이 수능은 문제 은행식이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은 수능 보기 3개월 전에 출제위원들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비밀스러운 장소, 주로 설악산 쪽에 있는 호텔에 모인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요. 모여가지고 강력한 통제하에 심지어 휴대폰도 함부로 못 써. 전화기는 무조건 일반 전화만 써야 되고 전화를 할 때도 옆에서 경찰관이 입회를 해야 돼. 시험에 관한 얘기를 하나하나냐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가족 이외에는 통화가 안 돼. 그나마도. 왜? 시험 문제가 발설될 수 있잖아. 그렇게 강력한 통제 속에서 시험 문제를 직접 생산해낸 만드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 물론 그 시험관들이 원하면 무슨 책 갖다 주시고 갖다 줘요. 심지어 그 양반들 밥이 배달되는데 기미상궁이 있어. 어느 정도냐면요. 밥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경찰관이 사복형사, 사복 입고 있겠지. 사복 경찰관이 밥을 숟가락으로 이렇게 뒤져. 거기 혹시 쪽지 같은 거 있나 없나? 그런 일이 있었거든 옛날에. 밥 속에다 쪽지를 넣어가지고 문제를 빼돌린 적이 있었거든. 그게 다음 주 목요일 날 치러지죠. 전 세계적으로 볼 적에 시험 때문에 항공기가 이착륙이 안 되는 시험은 우리 대한민국에 수능시험밖에 없어. 영어 특기 평가 시간에 모든 항공기는 우리나라 영내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참 환장해요.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요. 야 정말 한국 대단한. 그러니까 오바마가 그랬잖아. 교육제도만큼은 한국을 따라가야 된다. 뭣도 모르고 씨. 근데 우리 공시는 뭐 바깥에서 지랄 연명을 해도 돼, 그지? 저기 여기 수능은요. 수능 시험장 반경 1km 이내에서 크락션 울리다 경찰관한테 잡히면 그 경범죄로 처벌돼요. 벌금 내야 돼. 그러니까 수능 시험장 근처를 아예 안 가는 게 좋아. 근데 우리 공시는 근처 갈 수 있어. 그 건물만 안 들어가면 돼. 참 재미난 일들이 많아요, 그죠? 자, 다음에 복선봅니다. 복선. 복선이 뭐냐면 바로 인과관계를 만들어주는 소재. 인과관계를 만들어주는 소재를 복선이라고 쉽게 설명하면 인과관계를 만들어주는 소재.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은 특히 이제 멜로물 남녀가 만나는 우연하게 만나죠. 꼭 부딪혀요. 그리고 여자가 뭘 흘려요, 그죠? 뭐 손수건을 흘리던 요즘엔 손수건 꼭 안 되지. 주민등록증을 흘리던 휴대폰을 흘리던 뭔가 흘려. 그리고 여자는 모르고 가. 남자가 주워 그지. 그래놓고 그거 뭐 전화를 하던 연락을 해. 그런데 그거 돌려주겠다. 저녁 사라. 뭐 이렇게 시작이 돼, 그죠? 그때 여자가 물건을 흘릴 때 그때 그 물건만 클로즈업 해가지고 딱 보여주죠, 그죠? 그게 복선이야, 그게 복선. 그것 때문에 남녀가 실은 그것 때문에 만난다. 그게 증거가 되는 거지. 그런 거. 어떤 전체 소설의 결말을 만들어내기 위한 증거도 복선이고 하여튼 뭔가 증거가 되는 놈은 다 뭐가 돼? 복선이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황순원의 소나기, 황순원의 소나기와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누구한테 설명해도 다 알아들어. 그만큼 유명한 작품이죠. 보면은 결말이 뭐야? 소녀가 죽어요, 그죠? 소녀의 죽음을 알리는 복선이 있다고, 거기도. 그게 뭐야? 먹장구름. 소년과 소녀가 산으로 가면, 왜 산으로 갔을까? 소년이 아무래도 약간 조금 음침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아무도 없는 데를. 하여튼간 산으로 가. 산으로 가는데 갑자기 먹장구름, 새카만 구름이 몰려와요. 그 새카만 구름은, 먹장구름은 공해가 낀 구름은 아니야, 그죠? 옛날 50년대 무슨 놈은 공해가 꼈어, 우리나라에. 공해 좀 있어봤으면 좋을 때지, 그때는. 몰려와서 그 먹장구름 때문에 소나기가 아니고, 소나기를 맞은 그 여자아이가 원래는 만성 폐렴이었는데, 내가 추측하긴 그래. 그런데 소나기를 맞고 갑자기 감기에 걸려가지고 급성 폐렴으로 죽습니다만은 소설 그 작품에는 폐렴 얘기는 안 나와. 앞만 봐도 내가 그거 같아. 왜? 영국 소설들 보면은 대부분 다 폐렴으로 죽거든. 그러니까 황선홍 선생도 그거 배운 거야. 아무튼 간에 그때 그 먹장구름, 새카만 구름은 바로 그 소녀의 죽음을 암시하는 그런 증거가 되죠. 그게 복선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의 후보에 올라왔던 분이 바로 황순원 선생이에요. 그것도 단편을 가지고. 유일하게 지금까지도 단편을 가지고 노벨 문학상 본선까지 올라간 사람은 황순원밖에 없어. 그게 소나기야. 근데 그 소나기를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때 먹장구름 한장이에요. 블랙 클라우드. 블랙 클라우드를 영국 사람들이 읽게 되잖아. 그건 뭐냐면요.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에 꼈던 그 새카만 공해가 낀 스모그 그 구름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해. 그게 맞냐고, 그게. 안 맞지. 그럼 영국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야, 한국은 전쟁했는데 1950년 잘 살았네. 스모그도 끼고.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노벨 문학상 후보에 최근에 몇 년 동안 누가 한 분이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미투에 걸려가지고 또, 참, 안 됐습니다. 근데 미투는 왜 계속 안 하는 거예요? 하려면 끝까지 하지? 나는 그게 싫어. 왜 그때만 바라라 하고 조용해져. 꾸준히 해야지. 자, 다음에 인물로 갑니다, 인물. 자, 인물 3번에 보면은 3번, 1번, 2번을 읽어보세요. 다 설명한 거야. 3번에 보면은 등장인물을 가리키는 호칭이 나오면 밑줄을 쫙 긋고 또는 동그라미 치고 그 인물의 성격 또는 심리 요걸 파악하는 데 주력하라고 이미 설명했죠. 다음에 4번 뭐라고 돼 있어? 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특히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나 또는 감정이나 또는 등장인물의 성격을 묻는 문제가 어렵다고요.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다음에 인물의 유형에는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이 있어. 주동인물은 우리가 흔히 주인공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반동인물은 주인공과 갈등하는 인물을 반동인물. 이때 가장 중요한 인물은 주인공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이 반동인물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격을 묻는다면 주인공의 성격을 물을 테고 두 번째 성격을 묻는다면 반동인물의 성격을 묻겠죠. 춘향전에서 주동인물은 춘향이고 반동인물은 변학도. 이름이 변학도야. 선생님, 변사도는 뭐예요? 사도는 벼슬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은 변시성의 이름이 학도. 벼슬은 사도, 그래 변사도. 그러면 이도령은 보조인물이에요. 보조인물. 밑에 나오잖아요. 보조인물. 조연. 솔직히 춘향전을 영화로 만든다고 실적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출연료를 가장 못 받는 인물이 바로 이도령이에요. 왜? 처음하고 끝만 나와. 처음 나와서 춘향이랑 사랑하는 장면까지만 찍어, 그죠? 화둥둥 내 사랑 끝나 이제.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 그리고 암행어사 축도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뭐 그런 다음에 금방 끝나잖아, 작품이. 그러니까 중간에 주로 나오는 건 춘향이하고 변학도지, 그지? 다음에 넘어가서 주요 인물과 보조 인물. 다음에 평면적 인물 따라 평면적 인물, 정적 인물. 예. 작품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인물. 주로 고전 소설에 이런 인물들이 많아요. 흥부 끝까지 착해. 놀부는 마지막에 가면 착하게 변해. 그러니까 놀부는 평면적 인물이 아니야.
성격이 변하니까 그 뒤에 있는 입체적 인물에 해당해. 춘향이 처음부터 끝까지 절개를 지켜. 심청이 처음부터 끝까지 효도를 해. 홍길동 처음부터 끝까지 요술 부리고 다녀, 그지?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 고대 소설하는 인물은 한 번 딱 성품이 정해지면 거의 그대로 가요. 그런데 이제 입체적 인물은 뭐냐면, 소설 속에서, 작품 안에서 성격이 변하는 인물들이에요. 변하는 인물들. 뭐 예를 들어가지고 김유정의 동백꽃의 나. 근데 이게 입체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아무튼 입체적 인물은 주로 단편에는 잘 안 나와. 왜? 여러분 단편, 중편, 장편이 어떻게 구분되냐면 물론 길이로 구분이 돼요. 이제 200자 원고지를 기준으로 볼 적이야 250자 이내로 쓴 것은 단편이라고 그러고 다음에 한 5,000자? 그 정도 중편이라고 그러고 그 이상 되면 이제 장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작품의 길이도 있지만 다루고 있는 시간대 뭐 1년 내외 1년에서 한 5년 내외 요 정도 시간대를 다루고 있으면 단편에서 다루는 시간대야. 10년 정도 중편에서 다뤄요. 장편은 주로 일생. 그러면 장편보다 더 긴 대하소설은 2대, 3대 다뤄. 여러분들 토지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하소설 있죠. 그것도 시험 문제 가끔 나오죠. 토지는 몇 대? 3대에 걸친 이야기. 3대에 걸친. 염상섭의 3대라는 소설이 있죠. 걔는 장편 소설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단편 소설은 1년 내지는 2년, 많아야 5년 정도밖에 못 다루기 때문에 사람이 1년, 2년 사이에 크게 트라우마가 오지 않는 이상 성격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지금까지 성격 한 번도 안 변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없을걸? 한 번씩은, 조금씩은 다 변해. 하지만 최근에 성격 변한 사람 있으면 공무원 시험 공부 그만뒀겠지. 여기 안 와 있겠지. 그죠? 최근 한 달 사이에 성격 변했어. 그럼 내 수업 듣다가 여기 내 수업 듣다가 안 보이는 학생들 있어. 성격 변한 애들이야, 걔네들. 입체적 인물. 여기는 평면적 인물. 뭔가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그때 우리가 흔히 소설에서 말하는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 상태, 심리 상태도 성격이에요. 그렇게 좀 세세하게 따져줄 필요가 있어. 이 상황에서 지금 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등장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갖고 있냐 이게 바로 뭐예요? 심리. 이게 성격이라고 그냥. 우리가 흔히 얘 성격은 좀 이렇게 뭐하고 원만하고 어쩌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크게 말하죠. 근데 소설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안 돼.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등장인물이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얘가 지금 심리 상태가 이렇다. 따지는 게 그게 바로 뭐야? 그게 성격이라고. 이게 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에 따라해 전형적 인물. 얘가 중요해. 대부분 우리 소설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전형적 인물들이에요. 이 전형적 인물은 뭐냐? 어떤 집단, 어떤 시대를 대표할 만한 인물을 전형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을 대표할 만한, 특히 청년들 중에 취준생을 대표할 만한, 취준생 중에 공시생을 대표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바로 대한민국 청년 중에서 취준생 중에서 공시생 더 좁히면 심지어 청년을 대표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뭐예요? 전형적 인물이야. 근데 개성적 인물은 뭐냐면 작품이 나오는데 작품 속에 보니까 다른 놈들은 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얘만 툭툭 튀어. 그 왜 두더지 잡기 있잖아. 폭폭 올라오는 거 때리는 거 그죠? 폭폭 올라오는 성격이 좀 안 맞는 놈들, 작품 흐름하고 그런 놈들이 뭐야? 개성적 인물이에요. 그러면 춘향이는 전형적 인물이야. 뭐를 대표하는? 지조와 절기를 지키는 여자를 대표하는. 심청이도 전형적 인물이야. 뭘 대표하는? 효자의 대표적 인물이야. 흥부도 전형적 인물이야. 뭐 전형적 인물?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사는 사람의 대표적 인물이야. 이렇게 된다고. 자, 거기 보면은 춘향이 나오고 뭐 쭉 나오네. 거기서 중요한 거 염상섭의 3대. 3대는 이 3대라고 하는 소설은 집에 가셔가지고 제 블로그에서 적어도 여기 제목하고 작가가 나와 있는 이 작품들은 제 블로그 가서 꼭 읽어보세요.
3대라고 하는 작품은 장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전문을 다 읽으라고 내가 못해. 근데 나오는 부위가 있어.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만 알면 웬만큼 다 풀어 문제를. 그때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바로 이 3대, 즉 할아버지 조의관, 아버지 조상훈, 다음에 손자 조덕기의 성격이에요. 이 성격이 바로 구헌 말에 할아버지 세대의 전형적 성격이고 아버지 세대의 전형적 성격이고 손자 세대의 전형적 성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성격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개성적 인물 이상의 날개에 나오는 나 누구예요? 미친놈이지. 아, 그렇잖아요. 뭘 어렵게 생각을 해. 다음에 그 김동리의 화랑의 후예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이것도 6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실려있던 작품이에요. 화랑의 후예. 그 화랑의 후예에 나오는 주인공 황진사 주인. 아니 나 이러면 소설에 그 등장인물 하나 헷갈려 죽겠어 아주. 내 머릿속에 아마 1000명 이상은 입력돼 있을걸? 그러니까 어느 작품에 뭐 이게 하기가 이제는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황진사라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주인공인데 이 황진사도 그 시대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이 사람도 개성적 인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에 여기 이제 인물, 다음에 갈등. 갈등은 크게 네 종류가 있어. 첫 번째 따라합니다. 개인 내면의 갈등, 인물 내면의 갈등. 개인이란 말 대신에 인물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인물 내면의 갈등, 개인 내면의 갈등은 뭐냐면은 갈등의 대상이 누구야? 자기 자신이야. 그래서 인물 내면의 갈등을 다루는 소설들은 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여집니다. 거기 써요. 책에 보면 1인칭 주인공 시점. 다음에 대부분이 심리주의 소설이에요. 심리주의 소설은 또 뭐야? 왜 이렇게 어렵게 나가? 심리주의 소설이란 인간의 내면 심리를 다루는 소설은 다 심리주의 소설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의 내면 심리는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죠. 그런데 예술은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돼? 추상적으로 표현해야 돼? 모든 예술은 표현하는 작가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생각, 내면 심리 이런 것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예술이야. 눈에 보이게 표현해요. 그림, 미술, 귀에 들리게 표현을 해요. 음악, 이런 식으로. 그거를 뭐라 그래? 따라해. 형상화. 형상이 없는 것을 형상이 있게 표현한다고. 그건 눈에 보이는 것만 형상이 있는 거야? 아니, 귀에 들리는 것도 청각적 형상, 시각적 형상, 촉각적 형상, 5가지 이미지가 다 형상이 그러니까. 그런데 심리주의 소설은 당연히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 세계를 다루니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죠. 그걸 그대로 표현하면 그거는 소설이 아니라 뭐가 돼? 철학서가 돼. 심리학 책이 돼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상은 자신의 내면 의식 세계를 어떻게 하든 눈에 보이는 걸로, 형상이 있는 걸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에 보면은 방이 나와. 내 방, 아내의 방. 그리고 아내의 방에는 이렇게 창문이 있고 출입구도 있어. 내 방은 출입구가 없어. 내 방에서 바깥으로 나가려면 아내의 방과 붙어있는 쪽문으로 나가야 돼. 내 방은 창문도 없고 그냥 벽이야. 항상 껌껌해. 항상 음습하고 축축하고 빈대가 기어다녀. 빈대라고 하는 동물이요, 허연데 이만해. 근데 얘가 배고프면요 이불에 있는 송도 막 갉아먹어. 심지어는 배고프면 사람도 갉아먹어. 여러분들이 보면 아마 깜짝 놀라 도망갈. 그러니까 저기같이 생긴 거는 저 구더기, 하얀 구더기. 상상하세요. 맛있게 생겼죠? 그런 애들이랑 같이 살아 얘가. 내가. 아내의 방은 그래도 창문이 있기 때문에 햇빛이 오후에는 들어와. 그 작품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서 책보만한 햇빛이 비친다라고. 그리고 아내의 방 앞에, 창문 앞에 화장대가 있고 거기 화장품이 있는데 그 화장품 병들이 햇빛을 받아서 보석처럼 반짝인다고 표현돼요. 그래서 나는 아내의 방에 가가지고 보석처럼 반짝이는 아내의 화장품을 가지고 노는 성인이야.
좀 변태 같아. 가끔씩은 아내가 쓰는 티슈, 그걸 이제 일본어로 지리감이라고 그러는데 그 작품은 이제 일본어로 돼 있어요. 지리감이 티슈를 돋보기로 태우는 그런 변태 같은 행동도 합니다. 어른이. 예, 거기 나오는 나는요, 실질적으로 성변태자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 사람이 왜 했을까? 바로 이상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 나오는 얘기야.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은 심리학 논문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을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풀어 쓴 거지 작품으로 형상해 놓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다. 우리 의식이. 그때 인간은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스트레스를 풀 때가 있다.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그래서 인간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 한다. 여러분들 지금은 솔직히 말해 여기. 아이, 그래 너무 적나라하게 말이라도 좀 이렇게 해주지. 그리고 노래방에서 놀 때, 그죠? 그냥 여기만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가끔씩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풀어야 돼. 다음에 그렇다고 늘 여기 있을 수는 공무원에 기억도 못해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가장 좋은 스트레스는 여기가 70%, 여기가 30%예요. 그러니까 5대5가 아니요. 5대5면 그 돈 못 벌어. 8대2, 7대3이 가장 좋대.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에 99.9대 0.01. 그래야지, 그지? 0.01. 한 달에 한 번 정도는요, 정말 푸지게 놀아. 하루를. 선생이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요. 근데 뭐가 큰일 나? 큰일 나기는 그 사실인데. 한 달에 하루를 노는데 어떻게 놀아? 마음을 비우면서 놀아. 예를 들어서 산에 간다든지 바다에 가서 그냥 바다만 쳐다봐. 혼자서. 그리고 묵상, 명상을 해. 그러니까 뭔가를 덜어내야 또 채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맨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맨날 집어넣기만 하면 나중에 보면 집어넣을 데가 없어. 비울 때도 있어야지. 비운다고 해서 다 잊어먹는 거 아니잖아. 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도 좀 갖는 게 좋습니다. 이런 선생 처음 봤지? 근데 한 달에 한 번. 필요하다고요. 솔직히 여러분들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공부 잘만 돼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잘 조정을 해야 돼. 그런 인간의 의식 세계를 이렇게 구체적인 방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야?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이야, 이게 바로. 근데 좀 내가 여기를 딱 들어갔는데 문이 딱 닫혀가지고 이게 쪼개져 버렸어요. 여기로 못 가요. 이 의식 세계와 이 의식 세계가 쪼개져 버렸어요. 이거를 정신분열증이라고 해요. 주로 어디 있는 사람들? 정신병원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 그래도 여기 3층에 오는 분들은 상담받으러, 정신 나간 분들 아니요. 3층에 오시는 분들은요, 상담을 받으러 오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근데 여기에 있는데 끊어져 버렸어요. 정신분열증. 분들, 그 집단, 공주에 가면 그 유명한 뭡니까? 그 정신병자들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수용하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 나 가본 적이 있어. 한번 갔는데 딱 진짜 두 종류야. 맨날 울기만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행을 느끼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항상 웃어. 뭐가 즐거운지 늘 웃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갔다가 못 나온 거야, 지금. 이 사람 여기 갔다가 못 나온 거야. 그런 상태에서 쪼개져 버린 거, 의식이.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 이게 연결돼 있어야 돼. 통로가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을, 그런 인간의 의식 세계를 방이라고 하는 형상, 구체적인 형상으로 표현한 소설이 바로 이 이상의 날개라는 소설. 굉장히 무지무지하게 잘 쓴 소설이지. 1935년쯤에 쓴 소설, 1935년, 40년 그 사이에 쓰여진 소설로는 기가 막힌 소설이에요. 이상은 천재다. 아니다. 이상한 놈이다. 두 가지 설이 있어, 두 가지 설. 그게 무엇이든 간에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학상이 바로 이상문학상이에요. 그래서 이상문학상은 금년 1년 동안 가장 잘 쓴 문학 작품만 뽑아가지고 수록을 해줘. 이상문학상 전집은 1년에 한 번씩 만들어지는데 그 책은 계속해서 많이 팔린다고 그러죠. 그해 가장
화제가 되는 작품들이 실려 있기 때문에 그 문학상,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문학상 이름에 이상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을 정도로 이상은 비록 시든 소설이든 참 이상한 소설도 쓰고 이상한 시가 또 얼마나 이상해. 오감도 한 아해가 무섭다 그리요. 둘째 아해가 무섭다 그리요. 셋째 아해가 이 시 외우기 되게 쉬워요. 그렇게 13째까지 가. 그리고 끝. 그걸 시라고 써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상이 우리 현대 문학사에 끼친 영향은 실로 대단합니다. 작품도 몇 개 안 썼어. 수필 몇 편, 시 몇 편, 소설 몇 편밖에 안 썼어요. 아무튼 이렇게 인간의 의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왔다 갔다 해야 돼. 왔다 갔다. 그거를 프로이드는 뭐라고 표현해서 의식의 흐름이라고 표현했어요. 의식의 흐름. 인간의 의식은 왔다 갔다 해야 돼. 이렇게 내 방에서 아내의 방으로, 아내의 방에서 내 방으로 가는 게 이게 바로 의식의 흐름이야. 그런 인간의 의식의 흐름까지도 이렇게 형상화해 준 게 이 작품이야. 그래서 이런 기법을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그러고,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쓰는 작품은 우리나라 현대소설에 2개 있어, 2개. 이상의 날개와 오상원의 유해. 이 유해라고 하는 작품은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에. 그래서 심리주의 소설, 특히 의식의 흐름 기법의 소설은 대부분이 100%, 거의 100%야.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다음에 개인과 개인 간의 갈등. 이거는 가장 흔히 있는, 고대 소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갈등. 선과 악이여, 주인공과 반동인물의 갈등. 춘향이와 변학도의 갈등. 송중기와 김윤석의 갈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가장 흔한 갈등. 다음에 3번부터는 쉬었다 합시다.